자, 안녕하세요. 복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몇 페이지 하냐면 23페이지부터 이제, 계속 계속 할게요. 자, 그 23페이지에 보면, 그 역사교육의 목적으로서 이제, 그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력 함량을 이제 들 수 있는데, 그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교육론에서 합의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요런 부분은 이제 너무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들만 이제 파악을 해두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앞부분에 두 번째 그 단락은 뭐 역사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의 범주에는 그 역사 철학에서 말하는 역사관과 역사 정의, 방향성, 자아의식, 존재의식 등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역사적 문제의식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역사적 문제의식은 이제 비판의식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현하는 실천의식에 달려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자, 그런 걸 고려할 때 역사의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역사의식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해갖고 한 6가지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해갖고 6번 해가지고 역사의식이 이제 점점, 1번의 역사관은 좀 약간 낮은 단계고, 그 다음에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식이나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해의식에 이제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역사의식이 발전된다. 이건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파란 책에도 있어요. 근데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6단계가 아니라 4단계 정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기는 일반적으로 역사의식이 이렇다는 거야. 일반적 역사의식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예. 이게 역사의식이다. 이렇게 딱, 정의 내긴 힘들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 예로서 일반적 역사의식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관, 자아의식, 존재의식, 시간의식, 변화발전의식, 문제의식, 이렇게 있는데, 자, 역사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본질에 관한 관점, 견해, 역사가 무엇인가? 자아의식은 역사 속에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의식, 존재의식은 그 역사 속에 자신의 위치에 관한 인식,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가? 시간의식은 역사 속의 시간의 존재와 시대 차이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변화의식은 역사 변화가 발전되는 인식, 그 다음에 문제의식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형상의 문제와 실천에 관한 의식, 이런 등등을 해서 정의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예를 들면요. 자, 역사관은 역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관점.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런 견해를 관점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아의식은, 자, 여기 역사 속의 자신의 실체의식.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자기가 만약에 거의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일제시대 때 살았던 나는 누군가? 이렇게 이제 의식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 자신의 위치에 관한 인식.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러니까 일제 통치기 때 나는 민족의 일본의 억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나름대로 존재의식이죠. 자, 시간의식은 그러면 이 시대는 전 시대와 어떤 차이점인가? 그러니까 일제 통치 시기는 조선왕조 시대와 어떤 차이점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변화의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일제의 통치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의식 같은 거 있죠? 예, 아니면 변화의식.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는 이제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해서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료만 끝나면 안 되죠. 그걸 뭘 해야 돼요?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해야죠. 이게 실천의식이야. 예. 그래서 5번하고 6번까지는 이제 현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좀 연결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요게 뭐냐, 역사관, 자아의식, 존재의식 이렇게 줄쳐가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역사적 사고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이 정의가 뭐냐, 뭐 어떤 문제에 상황에 처했을 때 역사적 특성에 근거한 생각은 능력을 말하고, 역사 지식을 이용해서 역사 문제에 관한 가설을 세우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역사를 이해하려는 의도적 복합적인 산문 활동이다. 전혀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아요.
예. 그냥 여기에서는 저자가 생각하는 역사적 사고력이고 앞에 말한 것처럼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는 아직 합의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정의를 물어보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다만 이제 참고만 해두시고요. 다만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네 가지 하위 범주 있죠.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요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리고 요 부분은 갈색책하고 남색책 부분에서 이제 했고, 제가 이제 남색책 부분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자세한 건 더 갈색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 탐구, 역사 상상, 역사 판단력, 여기 네 가지가 뭐냐라는 걸 이제 내보는데, 요런 건 좀 외워두세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갈색책, 남색책 가지고 이제 정리한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분류했냐면, 최상호 씨가 있죠? 최상호 씨가 네 개를 분류했어요.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를 중시하고, 인간의 삶과 여러 형상을 연대기 속에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탐구력은 예전에 말했지만, 뭘 근거로 한다고 했죠? 사료를 근거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출하는 능력이고, 상상력이라는 건 아까 사료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증거의 간격을 맺거나 그 다음 추체험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판단력은 증거의 중요성을 판별하고 자유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점점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능력들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냐면 높은 판단력은 어때요? 역사적 판단력이죠. 예. 그 역사의식과 이제 역사적 사고력의 관계에서 보면 역사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 또한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역사의식이 낮은 단계에서는 주로 연대기적 파악력밖에 못하겠죠. 예. 근데 이제 역사의식이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어때? 역사적 상상력도 하고 그다음 역사적 판단력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의식하고 이제 역사적 판단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개의 그 하위 범주는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념화 시켜놨지만 실제 이제 사고 활동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왜 하위 범주를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분류시키냐?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특정한 하위 범주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파악할 것인가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애들이 시간관념을 잘 모른다. 어떤 사건이 어디 뒤에 있는 걸 모른다. 그러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겠어요? 연대기적 파악력을 파악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고력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냐면 육성하고자 하는 사고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위 범주 4개를 나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 밑에 있는데, 자, 위에 4가지 하위 범주는 개념상 구분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별개 존재하지 않고 상당히 총체적인 정신의 활동이다. 그래서 개개의 범주로 별개로 구분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만 어느 하나의 범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육성을 하더라도 결국엔 3개의 나머지 하위 범주들이 이제 같이 이제 뭐냐면 연결돼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의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 관계를 이제 다음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역사의식은 역사적 사고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의 위계에 대해 분명히 상징하기 없지만 수준과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역사의식의 수준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 역사적 사고의 범위가 있고 역사적 사고의 심장을 통해 역사의식 성장하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는 상호작용의 절제한 교수 방법이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 정도의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얘들은 그 역사들 중에 뭐냐면 순서만 암기하는 정도만 파악을 해요. 그러면 연대기적 파악력 같은 건 양성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딜레마 처해져 있거나 이걸 해결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정도의 그 역사의식을 갖추려면 수많은 노력과 뭐냐면 지식이 필요해. 배경 지식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기적 파악력을 주로 이제 뭐냐면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결국에 역사의식과 역사사고의 범주는 상당 부분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의식과 발전의식은 어디에 해당하죠? 연대기적 파악력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역사관과 문제의식은 역사적 판단력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찾는 때 이제 역사의식과 역사가 무엇인지, 혹은 역사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차이가 있다면, 역사의식은 역사가 무엇인지, 혹은 역사 문제가 어떤 것인지 관한 마음가짐이나 감각인데 반해서,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이 차이점이 뭐냐? 이런 문제는 좀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합의된 관점이 아니고, 하나의 견해에 불과해요. 견해를 소개해 주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실 때 역사의식이 어떻고, 뭐 역사적 사고력이 어떻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거 건너뛰세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좀 개념 정리를 해보죠. 자, 82페이지 펴보세요. 자, 82페이지 53번 문제부터 해서 55번 문제까지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 보면,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이 구성 요소이다. 자, 이 내용의 명칭을 쓰고, 가와 다에 해당하는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과 니은의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거기 이제, 가는 이제 역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관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가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일단, 자, 가에 들어갈 구성 요소는 역사 의식이죠. 내용 구성 요소는 아니죠, 역사관이죠. 역사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죠? 역사 속에서 실체에 대한 인식이니까 자아 의식이죠. 그 다음에 다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관한 의식이니까 존재 의식이죠. 그 다음에 변화의식과 이제 발전의식,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의식 써야 되는데, 변화의식은 역사의 변화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인식이고, 내용은 이제, 니은의 문제의식은 그 실천의식이라고 또 부르죠. 역사 속에서 인간과 형상의 문제와, 실천에 관한 의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4번 보면, 다음 가의 명칭을 써보고, 역사 교육에서 가와 역사의식 간의 관계를 말해보시오. 기획의 하위범주 4가지를 제시해보고 니은의 이유를 서술해보시오. 자, 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역사적 사고력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4가지 하위범주는 연대기술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 상상력, 역사의 판단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가지 하위범주 개념상 구분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고활동은 총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개개의 범주로 별개로 구분하고 육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 부분만 딱 집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5번에 들어갈 가와 나의 들어갈 역사적 사고력 하위범주의 명칭을 각각 써보고 역사의식과 역사 사고력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가는 이제 연대기술 파악력, 나는 역사의 판단력. 차이점 역사의식,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관한 마음가짐이나 감각인데 반해서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활동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볼 것은 목적이었어요. 목적은 일종의 가치성을 띠고 있고, 어떤 방향, 추상적인 것들이 특징이죠. 근데 이제 이 목적에 맞게서 이제 목표는 좀 구체적인 거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이 목표라고 하죠. 물론 이 목표 안에서도, 위기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뭐 학급별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뭐 학습 목표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장은 그 역사교육 목표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하고 또 연결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볼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자체 이론적인 것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론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기출 나왔던 건 뭐냐면, 그 지도안이 주어지고, 그 지도안에 맞춰서 학습 목표 설정해라.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익혀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라든지, 뭐, 총괄평가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들어가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목적과 목표의 개념이 나오죠. 자, 목적은 역사나 학습과 가치가 있다고 타당하게 받아들인 진술로서 되게 이념적이고 되게 포괄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목적 중에
뭐 민주시민의 양성, 그 다음에 홍익인간, 이건 다 뭐예요? 목표가 아니라 목적에 있죠. 자, 그 다음 목표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역사교육의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하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데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목표는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죠. 이걸 교육 목표의 위계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높은 위계화는 학급 교육 목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급 교육 목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목표를 두고, 교과 목표는 뭐겠어요? 역사과, 뭐 사회과 이런 목표고, 학년품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고요. 단원 목표는 어떤 단원 있죠. 1단원, 2단원, 3단원. 그 다음에 수험 목표, 학습 목표는 한 차시의 목표예요. 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수험 목표죠. 자, 이 중에 교육 이론과 교육 목적은 그 학문의 본질이나 간습 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도출되는 교육 기본법의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 양성은 누구나 합의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목표나 교과 목표, 학년표, 단원 목표는 어디에서 제시되어 있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그 다음에 수업 목표는 누가 하는 거야? 교사가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을 참조해서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서 설정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게 뭘 왜 필요했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같이 신었는데, 자, 교육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밀하고 기술된 그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면 교과 내용 성적이나 교수 과정이 막연해지고, 그 다음에 타당성과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해야지 그 목표에 맞게 내용 성적 가능하고 교수 학습 방법도 결정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 목표가 교육 전반의 방향을 구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교육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왜냐, 목표가 있으면 그 기준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평가의 준구가 형성이 되죠. 자, 이들에 따르면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안내하는 것으로 목표가 명확히 제시해야 내용과 선택이 조직이 쉽고, 그 다음에 행동과 내용이 상상의 요소를 제시하지만 평가하는데도 되게 편하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반대쪽의 사람들은 뭐냐면, 교육 목표 설정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목의 교육 내용도 그 목표를 충분히 맞출 수 없다. 특히 복잡한 사회학이나 역사학은 교육 내용을 확정하기도 어렵고, 실제 수업에서 나타난 변수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된 목표를 무의미하다. 왜냐면, 그 목표를 설정하려면,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해도 그 목표에 맞게 모든 교육 내용을 다 종속시켜서 내용 선정하고 가르칠 수 없죠. 목표 외에 있는 것도 가르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사회학이나 역사 분야에서는 이게 이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수학같이 뭐 요번 연도는 1학년은 2차 방정식을 배운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럼 2차 방정식 배울 수 있어요. 그다음 미분 적분 배운다 배울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역사과에서 뭐 이제 일제시대 때 통치의 항쟁 과정을 배운다. 그러면 이거를 목표를 설정을 완벽하게 애들이 그걸 설정했고 내용을 조직했다 100% 그걸 이해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너무 내용이 많아. 내용이 많고 이것을 이제 딱딱 이게 떨어지게 평가가 가능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또 실제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학급 목표에 이제 해당하는데 학습 목표에 실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목표 달성이 힘들 경우가 되게 많아.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예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목표를 설정했어요. 근데 예국개몽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이제 장난치면서 떠들어도 돼. 그러면 얘를 이제 진정시켜야 되겠죠? 그 어떤 애는 이제 그 어디에서 뭐 도망갔다가 이게 또 어디에서 도망가고 얘 또 찾아서 가야지 또. 그래서 온갖 예측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실제 학습 목표를 가지고 딱 설정해놓고 수업을 하는 분들은 내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거는 실제 수업에서 안 돼. 그리고 학습 목표는 언제 필요하냐? 보여주기식.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교장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개 수업이라든지 뭐 연구 수업이나 할 때나 그렇게 필요한 거지 실제로는 이게 대략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디귿과 연결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교사들은 수업 목표를 계획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목표가 불필요하다. 대체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한다보다는 어떤 내용을 가르친가 더 관심을 갈 거. 그러니까 목표에 맞게 그 목표에 얼마나 성취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 자체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먼저 선정하고 그에 관한 목표를 제시한다. 그래서 목표에 맞게 내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냥 그 내용에 맞춰서 목표는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교육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잃을 가능성이 있고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 암묵적인 교육 목표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 목표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 요번에 이제 그 나오는 하이트가 논쟁처럼 모든 그 논쟁을 낼 수가 있죠. 교육 목표를 설정한 의견과 아닌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일 바람직한 견해를 쓰려면 어디 써야 되겠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써야 되겠죠. 그래도 교육 목표가 필요하다. 왜? 명시 암시로 해야지만 교육 목표 설정해야지만 교육의 방향성을 잃을 수 교육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고 지식 교육의 치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역사 교육학자니까 쓴 것 같아. 왜냐면 역사 교육의 목표 부분이 싹 사라져 버리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만큼 자신의 일자리는 어떻게 돼요? 연구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 들어가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일단 외워 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펴 볼게요. 자, 83페이지 56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에서 가와 나의 명칭을 각각 써보고, 가의 기읍과 니은의 설정 기준을 각각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가는 역사를 학습 가치했다고 타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수한 것이고, 여기 가에 들어간 건 뭘까요?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역사적 사고요. 뭐와 관련된 거죠? 목적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나에 들어갈 것은 목표와 관련된 거죠.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니은과 설정 기준을 각각 말해보시오. 자, 기획, 학교교육 목표나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단원 목표 어디에 설정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에 설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설정 기준은 뭐죠?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에 참조해서 자신의 가진 교육과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그 학습 목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역사교육의 목표 분류를 이제 볼게요. 네. 역사교육의 목표 분류는 뭐냐? 지금까지 역사교육학에서 이제 논의했던 그 목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예요. 그래서 영국학계 견해도 있고, 미국학계 견해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과정 평가원에 관한 견해도 있고, 이런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눈여볼 게 뭐 영국학계, 뭐 미국학계는 뭐 그냥 건너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 학계. 이런 게 견해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특히 이제 거기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제 30페이지에 보면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영역별 목표가 있죠. 그래서 영역별 목표 설정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아까 좀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이런 게 있다고만 넘어가시고 실제는 문제 풀면서 이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역사교육의 목표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계 견해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영국의 견해가 있죠. 1992년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역사교육 목표는 뭐 연대기 역사 지식의 이해 범위 깊이, 역사 해석 탐구력, 뭐 조직력 전달 방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외우시면 곱하기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가시고 미국도 뭐 나름대로 이제 역사과 교과 표준이 있다. 연대기술 사고 역사적 이해 등등등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걸 작업을 추진하고 결국엔 98년에 역사과 학습평가의 평가의 어떤 범주를 설정했는데 자 거기에 역사적 사실의 개념에 대한 지식, 역사적 자료의 해석, 역사적 상황 이해, 그다음 역사 문제의 인식과 해결, 역사적 사실 평가 태도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시했고요. 그 범주의 의미는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해갖고 이게 1번이 뭐냐, 2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역사적 사실의 개념에 대한 지식은 자 한국사의 시대 구분을
하여 각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적 문화에 대한 세계사적 보편성 관련된 기본적 개념을 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과 연결시켜서 아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고대국가 설립하면 이 고대국가 설립은 한국 사회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고대국가는 개념이 어디도 있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죠.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내용을 배우면 한국 사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뭐야? 세계사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국사, 세계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 개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자료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 자료 수집 정리하고 분석 종합하면서 역사적 해석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역사적 상황에 대해 이해는 각 시대 정치, 사회, 문화적, 경제적 영역에서 역사적 상황의 세계적 보편성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각 시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것을 한 단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것을 유기적으로 세계사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구한말 때 우리나라가 원상학사나 뭐 동문학이나 유경공원 이런 근대식 학교가 성립됐죠. 근데 이걸 이제 할 때 구한말 교육이라 해서 그 구한말 교육만 보면 안 돼요. 이해 수준이 짧죠. 모두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서세 동조만에서 서양 세대 때 몰려오니까 근대식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걸 배우려고 했고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근대적 학교를 통해서 이걸 널리 수용하고 배우려고 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역사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은 역사의 문제 상황을 당시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이해하고 그들이 당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과거에 어떤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역사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이렇게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수나라가 이제 통일하고 나서 수나라 문제와 양제는 그 당시 그 강남 지역의 물자들을 어떻게 하면 강구 운송을 해서 고구려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강남의 물자를 강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운하 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운하를 건설했다. 이런 식의 인식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뭐냐? 자, 역사적 사실의 평가 태도. 그래서 민족사, 민족 문제에 가진 관심과 예측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상황이 그 속에 행해진 실천과 자신의 관련시켜 주체적 평가하고 이해한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역사의식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앞에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그 역사의 평가 태도인데, 여기는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민족의 문제, 예를 들면서 외제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죠. 예.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이들 5가지 범주는 역사과 학습평가의 중고를 설정한 거고, 이들은 위계적인 아니지만 1에서 5번까지 갈수록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단계가 뭐예요? 5번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 평가가 들어가면 제일 높은 단계. 왜냐하면 판단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대기력, 사고력, 상상력, 그다음 역사적 어떤 배경 지식을 종합적으로 알아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사실과 개념을 알고 있어야 자료 해석할 수 있고 또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역사 상황을 이해가 돼야지 그 역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노력하는지 그리고 역사적 문제가 어떤 해결인지 이해함으로써 역사적 사실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에 제시된 역사과 평가 본주는 본격적 역사교육의 목표분은 아니지만 목표 영역에 설치한 참고할 만하다 하는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나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저희 장학관이나 장학사나 얘기할 때 참고만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참고를 안 해요. 그냥 기준을 삼아 실무자들이.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따질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위에서 지침하는 것들 그대로 했다. 매뉴얼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매뉴얼은 말로는 참조지만 실제로는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 사실 같은 맥락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과서를 기계적으로 그냥 내용을 달달 외워. 내용을 모른 채. 그러면 내용을 모른 채 외우면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단어라든지 그게 안 나와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얘네들 내용과 그 밑에 있는 맥락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맥락을 모를 수밖에 없고, 맥락을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평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추론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그 문제를 그대로 내야지만 애들은 그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다음 분류와 별도로 그러니까 기존이라는 거는 블룸이나 그러니까 블룸이라든지 콜단 파인즈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 역사교육 목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가 제시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 목표 설정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은 앞에 이제 콜단과 파인즈가 이제 얘기한 거 있죠. 그리고 저 이제 김한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룸을 목표로 해갖고 설정한 부분이 있는데, 좀 요 측면은 이제 좀 콜단 파인즈와 그 김한종의 그 블룸의 목표 설정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갖고 한 거와는 좀 내용이 달라요. 앞에 있는 건 콜단 파인즈는 이제 뭘 바탕으로 한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거야. 블룸 아시죠? 이 블룸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야. 근데 이 지식 이해와 기능 가치 태도는 뭘 인지주의 심리학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실제 학생들이 그걸 인식하고 내적인 어떤 변화, 인지 변화 이런 것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콜단 파인즈나 블룸이 가지고 있는 목표 설정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에 지식 이해와 기능 가치 태도의 목표 설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괄평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기본 강의 시간에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여기서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용역도 이제 보시고, 요 내용을 어디에서 찾아보시냐면 지도서 있죠. 지도서에서 찾아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식 이해는 뭐냐? 지식 이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어떤 사실을 아는 거야. 어떤 사실을 그래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이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죠?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뭐냐면 제시하는 거죠. 학습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기능이죠. 그다음 태도는 뭐냐? 어떤 가치관과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 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뭐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순서 과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 동학농민운동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학농민운동의 상황을 역학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기능 영역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스스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소원하는 거죠. 학습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뜻을 알고 바람직한 어떤 민족의식의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기른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31페이지 보면, 자, 위의 역사교육의 목표 분류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지식과 기능, 태도, 3분법을 토대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목표 분류의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에 가지고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지식을 지식 이해로, 태도를 가치 태도로 설정하면서 지식 이해와 가치 태도의 모호함을 구분을 없애고 통합했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의의고요. 두 번째는 이 분류는 각 영역마다 하위 범주를 생생하게 설정하여 역사교육에서 학습 목표 평가 준거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게 두 번째 목표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교육 목표를 분류를 활용할 때 각 영역과 여러 하위 범주의 다양한 교육 목표도 설정하고 유념해야 된다. 이건 유의점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의의와 그 다음에 유의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살펴봤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58페이지 형성평가 문제에서 80번 문제를 볼게요. 83번, 5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의 사람들이 입장에 서서 교육 목표 역할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나와 다의 이유를 각각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세밀하게 기술된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교과 내용 선정이나 교육 과정이 막연해지고 타당성이 없어지며 그 다음에 그 일관성의 이를 염려했다. 그건 목표가 필요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목표 설정이. 예, 목표 설정이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입장에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교육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목표가 정확히 제시하여 내용 선택과 조직이 씌워지고 있고 행동과 내용의 상세한 용어를 제시할 경우 교육과정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의 이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목의 교육 내용도 그 목표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 자, 이거는 교육 목표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내용이죠. 예,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자, 복잡한 사회학이나 역사학 분야에서는 교육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고 실제 수업에서 나타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된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이는 자, 대부분 교사들은 명확한 수업 목표를 계획하여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목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는 뭐냐면 교사들은 학생들 수업 시간에 무엇을 어느 정도 수용치를 본다거나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예. 성취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냥 성취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냥 대충 해갖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넘어가세요. 자, 다음 가와 다의 영역별 목표의 명칭을 각각 써보고, 자, 이 분류의 유용한 점을 써수해 보시오. 그리고, 이를 활용할 때 유의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는 뭐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적 중요 용어 개념, 일반 원리 이해, 그 다음 나는 문제 확인, 가설성, 형성, 자료수집 분류, 다는 역사에 대한 관심과 반응,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등등등등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뭘 쓰들, 가는 뭐죠? 가는 지식과 이해고 지식과 이해 영역이죠. 나는 뭐죠? 나는 기능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의 영역은 가치 태도 영역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 이제 이게 유용한 점은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 목표 설정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체계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영역과 그 양역과 하위 범주에서 다양한 고용 목표 설정하는데 아니 잠깐만 두 가지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식과 이해와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설정함으로써 그 지식과 이해, 가치, 태도의 모호한 구분을 없애고 통합했다 이렇게 쓰시고요. 두 번째는 그 각 영역보다 하위 범주에 생생하게 설정함으로써 역사교육의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이 되고 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유의점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유의점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유의점 부분은 그 역사교육의 목표에 많은 역사교육의 분류를 활용할 때 각 영역 하위 범주 다양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유념해야 된다. 이게 유의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게 지금 뭘 물어보냐면 유용한 점과 유의점이니까 이거 좀 약간 답안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용한 점이 체계화된다까지 유용한 점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각 영역과 여러 하위 범주에서 다양한 유념해야 되는 건 유의점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지식과 이해, 가치, 태도의 모호한 구분을 없애고 통합했다. 이렇게. 이걸 하나 더 적어놔야 돼요. 추가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잠깐 60번이 여기 61번이 여기 32페이지 33페이지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3장 역사교육의 목표 설정을 볼게요. 거기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역사교육의 목표 설정의 준거는 뭐죠? 일단 기준이죠. 예, 기준인데 자, 오늘날에서는 이 교육 목표의 설정의 기준은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학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 다음 학습자 측면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데 자, 학문적 측면은 교과 전문가 견해, 사회적 측면은 현대사회에 대한 사실, 그 다음에 학습자 측면은 학습자에 관한 사실에 관련된 거다. 이 중에 학문적 측면에 중점을 둔 역사교육의 목적만 너무 강조할 경우 학생들 배려하지 못해 결국 역사교육이 학생들의 관심사에 더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가전법을 이제 설명하는데 가전법을 그래서 학생들은 가전법 자체도 어려운데 그 가전법 안에 있는 뭐 군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명할 때 군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전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수조율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학습자를 너무 고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적 측면만 강조하면 교육이 인간성이나 본질적 측면을 벗어나는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측면은 이제 사회적 욕구, 하면, 그래서 사회적 욕구만 너무 강조하면 민족주의 의식,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여기 우리나라에 이제 뭐, 흑역사들 있죠?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학습 측면을 강조하면 너무 교육의 흥미 위주로 넘어가서 원래 교육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재미 위주의 교육. 그래서 학교 가보면 수업을 재밌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재밌게 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수업이라는 걸 재밌게 하는 거는 그 교육 내용에도 재미를 이끌어내야지. 그 외적인 것도 있죠. 농담이나 그다음에 이제 PPT 화면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흥미를 이끌어내면 원래 교육의 목적, 역사 교육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죠. 애들은 역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어요? 그 외적인 것들만 관심 있는 거야. 예. 그러면 그런 걸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내용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따라서 역사 교육의 목표 설정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교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비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지금까지 뭐에 입각한 거야? 사회적 측면, 민족주의 특히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특정 정권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너무 교육 목표에 강조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근대가 외세의 침략과 망국의 위기가 일제 신민주의 사관을 했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근대화, 반공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북 분단의 민족적 처지가 반영됐고요. 자, 이런 까닭에 교수 용어계에서 이래 교육부는 이념적 내용이 되게 많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해서 가치 태도에 치중했다가 최근에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 제시된 목표는 학문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므로 학습 측면에서 고려한 목표, 즉 학습자 관점에서 역사 학습을 통해 성취할 수점을 좀 더 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3자가 균형을 이뤘다 해도 실제 지금 현재 교육과정 보면 너무 학문적인 측면이 많다니까.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나 군사정권 시대 때는 뭐가 많았어요? 이념적인 측면이 많죠. 가치, 어떤 측면, 근대화, 반공. 그래서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를 태어나서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국민교육 경쟁처럼. 얘들이 뭘 태어났는데 민족 중흥의 역사를 타고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근데 최근에 교육과정이 이걸 비판 과정에서 세 가지를 최대한 교류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요거는 이념적 측면보다는 요게 뭐가 많다는 거야. 학문적 측면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비판하고 있죠. 그다음 학습자 측면이 또 비교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목표 설정이 목표 모형이 너무 지나치게 족속돼서 역사 교육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블룸의 교과 목표 있죠. 블룸의 목표와 콜던 파이즈 목표 등등 이런 목표 분류는 뭐냐면 역사 교육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해.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지 뭘 할 수 있어요? 평가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역사에서는 눈에 보이는 평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하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평가의 모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목표는 목표 모형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타일러나 블룸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구형 목표라는 게 있어요. 구형 목표. 그래서 구형 목표를 해갖고 이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목표 모형을 어떤 이제 내용들 좀 절충하면서 제시한 게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학교 사회과의 경우는 민주시민 양성화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역사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여튼 이인농진처럼 어떤 역사 교육의 어떤 내재적 가치보다는 뭐에 치중했다는 거죠? 외재적 가치에 치중했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교과 목표 진술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거야. 내용이 너무 포괄하고. 그래서 그것이 통해서 역사 학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일제 통치기의 그 저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민족 중흥의 어떤 그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거 너무 막연하죠. 그걸 어떻게 달성했는지 평가를 어떻게 해. 그걸. 이런 식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이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교과 목표 설정, 목표 너무 이론에 치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민주시민 양성 너무 강조하고 있다.
교과 목표 진술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 측면을 접근할 때 이런 점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역사교육 목표를 달성할 때 먼저 학문적 측면을 고려하는데 이를 위해서 언급한 역사교육 목적이나 역사교육 목표를 준거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나온 기준들 얘기죠. 그래서 지식 이해, 가치, 태도, 기능 세 가지 부분이 제일 널리 이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식과 이해 영역이고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수업이 형평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교사 중심의 강의 수업만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죠. 거기에서는. 근데 이제 흥미 역사학습에서 너무 뭐냐면 학습 활동을 통한 지적 기능과 영역을 너무 강조하면 역사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공허하고 무의미해 올바른 가치와 하죠. 그래서 너무 기능만 강조하고 학습 활동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애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서 탐구 활동하고 모든 학습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든 학습하고 떠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 지식이 내용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동했다라는 경험은 될 수 있어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내용을 획득하는 건 아니야. 네.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자, 가치 태도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역사 교육이 본질이 너무 벗어나서 일종의 뭐가 된다? 도덕 교육이 돼버린 거야. 어떤 특정한 가치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어떤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중간 딱이에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키워드가. 자, 한편 역사교육의 목표 설정에는 학문적 측면의 준거와 관련해요. 고려할 때 문제점은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등 분야사를 다루는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학에서는 정치사를 너무 중요하게 다뤘고 그리고 역사교육에서 정치사만 강조했죠. 그래서 그 인식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것들 영향해서 요즘에는 사회사, 문화사 교육도 같이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면 역사를 하면 대부분 뭐만 얘기하냐면 정치만 얘기해. 그래서 무슨 정치적 왕조의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국한돼. 정치도 딱 보니까 뭐 정치 제도사나 이런 것들은 얘기도 안 해요. 어디만 얘기해요? 왕조의 그 비사, 숨어있는 야사들, 정치적 투쟁, 뭐 스캔들, 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물론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이게 역사의 전체가 아니고 진정하게 역사를 지금 운영하는 주체도 아닌 오히려 사회사나 경제사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인간사의 축 역할인데요. 이런 얘기는 안 해.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생활사, 문화사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교육 목표 설정에는 사회적 측면의 준거는 이제 기준은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에서 크게 유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역사교육 유산과 전승과 공동체 의식에 함양의 목적에 부합한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역사교육에서 민족주의 교육에는 약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요거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 만약 설정 안 해놓으면 역사과의 어떤 위상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민족의 정체성 강화잖아. 근데 못마땅한데 솔직히 저도 뭐 민족의 정체성 강화 자체가 좀 그게 역사교육의 어떤 본질적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걸 내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역사학과의 지원이 끊어지고 우리 TO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적어놓은 것 같아. 자, 마지막 학습자 측면에서 준 거는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물론 학교 수업에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국가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심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역사교육 목표를 학급별로 차별화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역사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고등학교도 중학교 들어서 봤는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예. 다만 중학교 교과서보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약간 내용이 디테일하다는 뿐이야. 그 외에는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해.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렇게 위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학문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과 위계는 이게 이제 영역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근데 역사과는 A 분야를 안다고 해서 B 분야를 곧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있긴 있어요. 예. 자, 따라서 학교 수업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문의 고려해서 전체의 역사 교육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뭐 굳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봤고요. 얘기해봤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83페이지 펴보세요. 83페이지 58번 문제. 53번 문제도 아니라 이게 몇 번 문제야? 잠깐만요. 이게 83페이지가 아니라 84페이지부터 넘어가겠네요. 84페이지 60번 문제. 또 볼게요. 자, 다음은 기획에 강조한 배경을 서술해보고 현재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의 문제점을 4가지 제시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단 예문의 내용을 제외한 거. 자,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측면의 역사교육 목표가 주로 강조됐다. 강조된 그 배경이 뭘까요? 배경. 자,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근대의 외세 침략과 망국의 위기감, 일제 식민지 사관 횡포, 그에 따른 저항, 그리고 해방 후의 근대화,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의 목표에서 문제점 4가지를 쓰면, 자, 학문 측면과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목표 설정이 교육 목표에 이르는 너무 지나치게 종속돼 있고,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너무 민주시민 양성만 강요했고, 그 다음에 교과 목표 진술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문제 보면,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기획과 니은을 강조한 문제점을 쓰시오. 자, 역사교육 목표 설정할 때 먼저 뭘 고려해야 되냐? 학문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앞에 언급한 역사교육의 목적이나 역사교육 목표 분류 증거를 활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분류 중에 지식 이해, 그 다음 가치 태도, 이 3가지 구분법이 널렸는데, 이때 기획과 지식 이해를 너무 강조할 게 뭐예요? 지식 이해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너무 수업이 청평일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문제점은 그 역사교육 본질에 벗어나 일방적 가치를 주입한 도덕교육을 전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안 나왔지만 기능을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뭐죠? 기능을 너무 강조할 경우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수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기획의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니은의 바람직한 방향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 측면에서 현행 교육과정이 부족한 부분을 2가지 제시해보시오. 자, 역사학계에서는 정치사를 너무 중요하게 다뤘고 역사교육에서도 정치사 교육이 중심이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정치사보다는 어디를 강조하죠? 문화사, 생활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친 사실 습득을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정치를 다루니까 사실 습득을 강조한 정치사 중심의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예. 사실 습득을 강조한 정치사 중심의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울 때 무슨 정치적 사건이나 의미만 달달 외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쓰면 되고 이게 좀 문제 답안이 완벽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문제점은 이제 지나치게 사실 습득인데 여기에서 사실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죠? 정치적 사건 사실. 정치적 사건의 사실 습득만 강조한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바람직한 사회적 측면이라는 증거는 교육과정 가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때 뭐만 고려하는 역사교육 유산의 전승과 공통체 의식 함양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측면이나 증거는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학교 수업에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데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자, 국가교육과정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역사교육 목표를 학급별로 차별화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역사교육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역사 목표 개요화를 보죠. 역사 목표 개요화. 자, 역사 목표 개요화는 이제 목표도
그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학급별로 따라서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행학습과 내용을 기초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넓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열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역사교육의 목표의 계열화는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국가교육과정의 역사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 유념할 점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교육목표를 계열하는 것들. 계열화란 정의가 나와요. 계열화란 선행 경험이나 내용을 기초로 다원 경험이나 내용을 점차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서 체계화시킨 거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계열성.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 주지 원칙 중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성, 계열성, 그 다음에 통합성. 계열성과 관련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볼 때 역사교육 목표의 계열화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육 목표가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수준별 차이가 드러나도 체계화시킨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교육 목표의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었고 합의된 방향이 없는 실정이다. 자, 다만 역사 내용의 계열성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 목표의 계열화를 시도하는 일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내용의 계열화 연구에서 이제 교육 목표 계열화가 같이 있다. 그래서 역사 내용의 계열성과 관련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되게 어떤 방법이 있냐. 자, 1차 교육과정 지금까지 대개 보면, 방향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뭐가 있죠? 생활사를 공부하고, 중학교에서는 뭐가 보죠? 정치사 중심,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사, 이렇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는데, 다만 이제, 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요 문화사 부분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 중학교 단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대외관계사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되게 그렇다는 거야. 예. 그 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완전히 뭘로 다 재편시켰죠? 정치사 위주로 재편시켰죠. 그래서 정치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경제사, 문화사 부분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 일본사 쭉 가르치고 한국사 좀 필요할 때 집어넣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요번에 교육과정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요번 연도도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15년 개정교육과정은 아예 폐기됐다 역사과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올 때까지는 종전의 교육과정은 계속 울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판화책이 있는데요. 예. 그래갖고 아마 이 교육과정 만드는 것도 지금 갑자기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명박이나 그 박근혜처럼 뭐 밀어붙이기 교육과정은 안 나오고 요 현행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소통이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몇 년 또 걸리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들면 뭐예요? 또 몇 년 더 걸려. 그래서 빨라도 이번 정권이 끝날 무렵이나 아니면 그 다음 정권에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거든요? 교과서가. 그래서 교육과정도 파란책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한국사나 그 세계사 책 있죠? 한국사는 그냥 12년 개정교육과정 이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계사도 15년 개정교육과정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국가고 폐기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비판이 많은 바라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밑에? 환경학대법이라는 방법이 깔려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내러티브 구성된 역사를 가르치되 생활사를 바탕으로 하고요. 중학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망라된 통사를 가르치고 고등학교는 사회사, 문화사를 중에 주제나 사례 중심을 구성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역이나 내용 조직 방법에서 이렇게 차별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열하면 내용 방법 피할 수도 있고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며 정치화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왜 이런 계열화가 필요하냐? 그 의도가 뭐냐? 세 가지 쓰려면 내용의 방법을 피할 수 있고,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을 반영할 수 있고, 정치사 중심의 학습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인데 이건 그냥 얘기뿐이지. 실제 수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내용이 정치사 그대로 중학교 보니까 그대로더라고. 정치사 중심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용으로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표일은 역사학과 교육목표 중과 계열성, 기준과 계열성을 좀 얘기한 건데 한번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초등학교 이런 것들, 내러티브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냥 생활사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다음 중학교 들어가면 정치, 사회, 경제사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됐고요. 자. 세계사는 이때 좀 배우죠. 가나, 다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좀 사회문화사, 경제사 이렇게 좀 하고 주제별로 구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교육과정 목표 내용에 이제 있다 그거죠. 요때 그 역사교육 목표에서 이제 그 뭐냐면 하여튼 이게 사례인데 사례도 좀 눈에 발라두세요. 네, 눈에 발. 요 사례 주어지고 여기에서 주로 어떻게 내용 주제고 계열화시키냐 이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포인은 초등학교 그 몇 페이지 보시면 37페이지. 그래서 표인은 초등학교 국사교육 목표에서 가와 나의 상은 지식 이해 부분, 다의 영역, 기능 영역, 나와 마의 영역, 가치 태도 영역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 지식 이해, 그다음 기능 영역, 가치 태도요. 요 예문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예문을 보냐면, 자, 여기에서 잠깐 이제 앞에 들어와서, 자, 가와 나의 영역을 볼게요. 이게 어디야? 먼저 중학교 내용을 볼게요. 중학교는 이제 국사와 세계사 가나는 지식 영역, 다라는 기능 영역, 많은 가치 태도죠. 요걸 한번 볼게요. 예문 잘 보세요. 자, 중학교를 먼저 기준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실을 파악해요. 각 시기의 특색을 이해한다. 과거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과 행동을 파악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배경을 그 사실의 시기의 관점을 이해한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 거죠. 지식 같은 것들. 공통적으로 행위동사가 뭐가 들어가 있죠? 이해한다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만약에 지식 이해 측면에서 하면 행위동사를 뭘 써요? 이해한다 써요. 물론 지식 이해 같은 영역법 목표에 행위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채점 기준에서는 대개 이제 그 전체 문장을 판단할 때 중고 기준들을 채점을 이해한다에 맞춰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 왜? 예전에도 그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고 예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 개념적으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용과 통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게 그 내용이지만 내용과 그 행위동사 전체를 파악해갖고 이게 지식 영역이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는 것을 이해 능력, 이해한다는 거 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능 영역에 속한 것은 아까 이제 중학교 기준할 때 뭐라고 했죠? 다와 라 영역이죠. 그래서 다와 라 영역 보면 이제 인식한다, 파악한다 있는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왜 다와 라는 기능 영역일까요? 자,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거에 비롯된 것을 알고 현재 문제 해결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사과 현재 자료 근거로 국사 연구 이해하고 사회학습 통해서 방법을 익힌다. 그러니까 해결하고 방법한다는 것이 학습자에 뭐가 반영돼 있죠? 학습 활동이 반영돼 있죠. 그래서 학습 활동이 반영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기능 영역이야.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하고 학습 활동이 반영되면 기능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영역공 목표 설정할 때 그거 참조해서 쓰세요. 그 예문을. 그래서 자,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적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필요함을 인식함으로써 나라 발전에 자세를 가진다. 자, 그 말에 보면 자세를 가진다, 태도를 가진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태도 영역이야. 만약 태도 영역을 쓰려면 끝에 행위동사에 뭘 확실하게 박아둬야지 전체가 그렇게 보이죠? 자세를 가진다, 태도를 가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위 영역별 목표를 쓸 때 항상 염두에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 그래서 딱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가와 나는 항상 이해한다는 말을 써가지고 지식 영역을 좀 확실히 두고 그 다음에 다와 나는 활동 영역을 집어넣어야 돼요. 기능 영역을 쓰려면 그 다음에 말을 쓰려면 뭐와 뭐를 말을 꼭 써야 되겠죠? 자세를 가진다,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이렇게 뭐냐면 거의 답안에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37페이지 보면요. 마지막 달라볼게요. 자, 학문적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에서 가양은 역사적 사실을 들어가고 나는 역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는 사회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라항은 국사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마는 역사 판단형인데 자 가와 나는 이제 그 아까 지식 이해 측면 그 다음에 다와 라는 기능 영역 그 다음 마항은 그 뭐냐면 가치 태도 이거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습자의 심리적 발달을 측면 고려 목표 수준을 차별화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성취한 내용을 목표 설정으로 학습의 활동을 강조한다. 뭐 등등 해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의 앞에 있는 부분에 목표 분류를 대한 의의를 나름대로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85페이지 펴보세요. 자, 85페이지 62번 문제 볼게요. 62번 문제 했죠? 6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내용을 채워놓고 가와 다에 들어갈 분야를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방향을 제시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역사교육 목표 개혁화. 자, 개혁화에 이제 정의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선행 경험이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원 경험이나 내용을 점차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도록 체계화시키는 분야다. 의미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초등학교는 뭘 강조하죠?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 생활사. 나는 중학교는 정치사. 그 다음에 다는 문화사.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안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아까 보면 내용 조직 방안은 초등학교 네더팀을 구성을 한 생활사. 중학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한 연대기적 방법에 따라서 통사를 갖추고, 고등학교는 사회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하되, 주제나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사를 풍부하게 위해 쓰는 탐구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문제를 만들어 추가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내용에 계열하면 어떤 효과점이 있을까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문제점은. 일단 첫 번째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개혁하면 기존의 내용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의 방법을 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 인지 발달 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정치사 중심 학습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다음 시간에 현행 교육과정의 역사 교육의 목표 부분을 할게요. 이게 아마 7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이제 보기도 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